말하는 시바신. 엘리자베스 T. 미드 미스터리. 작년 여름 의사 친구가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얼스코트의 오라클럽에서. 그와 동료 의사 2명과 함께하는 자리였다. 그들 중 한 명은 아주 유명한 로리의 박사였는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여 정신질환에 주력하고 있는 의사였다. 그는 정말로 그 분야에 있어서 유명한 권위자였고 런던의 대형 정신병원에서 중요한 직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도 했다. 저녁 식사 동안 그가 몇 가지 경험을 이야기해주면서 우리의 흥미를 돋우었다. 벨 씨, 당신에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인간 정신의 변종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가 말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들 중 가장 기괴하고 고통스러운 정신질환을 다루게 되었어요. 환자는 빈민이 아니에요. 훌륭한 교양과 지식을 갖춘 신사예요. 그는 젊은 시절을 인도에서 보냈는데 거기에서 질환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때 시작된 질환이 지금은 편집증 수준으로 진행되었어요. 제발 그 사람 이야기를 해주세요. 물론 당신의 직업 윤리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요. 내가 대답했다. 할 수 있는 한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해드리죠. 그가 대답했다. 저는 그를 오랜 시간 동안 알아왔어요. 그리고 런던에서 몇 번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요. 지난주 그의 조카가 나를 찾아와서 그의 정신 상태에 관해서 심각한 말을 했어요. 지난 수년 동안 그는 강신술과 신지학, 인도 신에 빠져 있었다고 해요. 물론 그에 따른 이상한 주문이나 마술에도 관심이 컸고요. 그는 자신이 매우 깊은 지하 세계에서 영혼을 불러올릴 수 있다고 굳게 믿었고 이상한 심령술 모임을 많이 주관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런 이상한 취향이라고 해서 정신병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내가 말했다. 요즘 그런 이상한 신념이나 마법을 믿는 사람이 수백 수천 명도 넘거든요. 물론 저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 광증을 가진 사람이 영혼에 빙의되어 이상한 말을 하고 강령술로 탁자를 뒤엎고 사기를 치고 하는 수준 정도에만 머문다면 그들은 전적으로 무해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념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을 하도록 만든다면 살펴볼 필요가 생기게 되죠. 특히 이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인 것 같고요. 그 사람의 환각은 어떤 특이한 종류였나요? 그는 사실상의 브라만교도였어요. 인도에 있을 때 브라만교의 이상한 교리에 흠뻑 빠져 있었어요. 인도에 있을 때 그의 친구 중 하나가 브라만교의 고위층이었고 그의 집에는 힌두식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비슈누, 브라마, 시바의 신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지만 그 친구는 시바에 몰입하게 되었고 자신의 집으로 시바 신상을 가져왔어요. 그는 집안 한가운데 복도에 그 신상을 놓고 그것에는 신비한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을 알아내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 조카 말로는 시바상이 자신에게 힌두스탄어로 말을 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밤마다 신상 앞재단에 무릎을 꿇고 시바신의 지시를 받는다고 해요. 물론 그의 상상 속에서겠지만요. 결과적으로 그는 온갖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면서 그 사악한 괴물을 장식하기 위해서 큰 돈을 쓰고 있어요. 진주와 루비, 다이아몬드를 사들여서 신상을 치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과 재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시바신의 지시를 받고 있어요. 그에게는 같이 사는 조카딸이 있는데 오랜 시간 동안 큰 애정을 기울여서 돌봐왔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그는 그녀에게 잔인한 태도를 보이면서 자신의 앞에서 사라지라고 욕하고 대화를 하고 감정을 나누는 것도 거부한다고 해요. 그리고 시바신이 매일 밤 그에게 말하기를 그녀가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는 그녀를 죽이겠다는 이야기까지 했다더군요. 최근 나를 찾아온 조카는 그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의 삼촌에게 등을 돌리는 짓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어요. 그녀 역시 내 친구에게 큰 애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녀는 삼촌이 자신을 협박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요. 심지어 나를 찾아온 조카가 그 말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녀의 친구들이 모두 큰 걱정을 하고 있고 삼촌에 대해서 뭔가 의학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일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주치의를 만나서 상의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마도 그의 정신병에 대해서 확진을 하게 되겠죠? 내가 물었다. 거의 확실하죠. 다시 말하자면 그가 정말로 미쳤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면요. 로리에가 가볍게 대답했다. 당신 의사들에게는 정말 끔찍한 책임이 주어졌군요. 내가 말했다. 정신병원에 한 사람을 집어넣도록 판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봐요. 악랄한 사람들의 손에 그런 힘이 주어진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겠죠. 로리의 박사가 눈썹을 잔뜩 찌푸리면서 나를 날카롭게 째려보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가 이상하다는 듯한 어조로 물었다. 물론 언제나 실수는 저질러지죠. 하지만 내 의견으로 자주 저질러지지는 않아요. 선의에 의해서 합리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법에 정해진 거라고요. 물론이에요. 내가 대답했다. 이렇게 중대한 문제의 경우 양쪽에 모두 어려움이 존재하죠. 하지만 내가 의사라는 직업인이라면 어떤 이유에서든 정신병자라는 증명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거예요. 몇 분이 지난 후 우리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원을 걷기 시작했다. 클럽의 정문 앞에서 헤어지기 직전 내가 로리의 박사를 따로 불렀다. 신기한 것에 대한 사랑이 나에게는 피할 수 없는 열정이에요. 내가 말했다. 내일 당신 진찰 결과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부탁한다면 너무 무리한 일이 될까요? 당신의 심령술사 환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 말을 하면서 내가 명함의 주소를 적은 다음 그에게 건넸다. 주제넘게 참견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화를 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는 했다. 그의 밝은 얼굴 위로 미소가 떠오르더니 커다랗게 빛나는 태양의 광채 아래에서 그가 나를 몇 분 동안 바라보았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신다고 하니 내 진찰 결과를 알려드리겠어요. 그가 대답했다. 안녕히 가세요. 우리는 각자의 1인승 마차에 올라타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마차를 몰았다.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나는 로리의 박사와 그의 환자에 대해서 잊고 있었다. 그래서 다음 월요일 그가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약속을 지키러 왔어요. 그가 말을 꺼냈다. 그런데 여기 온 것은 당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 말고도 당신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해서예요. 사실은 내 전문 영역보다 당신 영역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떠올랐어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죠. 내가 물었다. 바로 그 말을 하려고 여기에 온 것이죠. 하지만 우선 절대적으로 내 말을 신뢰해주고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해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당신에게 조언을 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제 직업적인 평판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거든요. 내가 그에게 약속을 하자 그가 말을 시작했다. 내 환자의 이름은 에드워드 더시거예요. 그는 서머셋샤이어에 있는 하인드 저택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어요. 지난번 이야기한 대로 나는 거기로 갔고 그의 조카가 기차역으로 나를 마중 나왔어요. 그의 이름은 제스퍼 베그웰이죠. 베그웰은 마르고 근심이 많은 얼굴을 가진 35살의 총각이죠. 그가 나를 하인드까지 마차로 데려갔고 거기에서 나는 더시거의 주치의 달톤 박사를 만났어요. 달톤과 나는 각각 환자를 진찰했고 그가 정말로 이상하다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같이 산책을 했어요. 그때 베그웰의 약혼녀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녀가 나를 보자마자 열정적인 눈빛을 빛내더니 바로 옆으로 다가오더군요. 당신과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로리의 박사님? 그녀가 낮은 어조로 말했어요. 그래서 일행에서 살짝 뒤로 물러나서 그녀가 말을 할 수 있도록 했죠.
당신이 여기에 온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 삼촌의 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진단을 내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대답했어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잘 들어주세요. 제스퍼 배그웰로서는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들이 있었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의 말을 그대로 듣는다면 잘못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에드워드 삼촌이 이상하기는 하죠. 특히 그 시바 신상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그가 정말로 브라만교도라는 것도요. 하지만 그가 미쳤다는 증명서에 서명을 하신다면 아주 끔찍한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녀가 그 말을 하는 동안 입술이 떨렸고 눈물이 눈에 가득 차올랐어요.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면 저는 엄청나게 불행하게 될 거예요. 그녀가 말을 이었어요. 나는 그녀를 진솔한 표정으로 쳐다보다가 낮은 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나에게 말했던 것처럼 정직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래요. 당신이 배그웰 씨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한다는 것이 상당히 놀랍군요. 당신이 그와 결혼하기 위해서 약혼을 한 것이 아닌가요? 그녀가 눈에 띌 정도로 놀라더군요. 그 이야기가 맞아요. 그녀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그러더니 말을 이었는데 아주 강한 어조였어요. 내가 사촌과 결혼하려는 이유는 에드워드 삼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슨 말이죠? 내가 경악해서 물었어요. 저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감히 그럴 수가 없어요. 나는 아주 불쌍한 여자애일 뿐이에요. 내 생각에는 치사한 음모가 벌어지고 있어요. 확신할 수 있어요. 제 말을 믿어주세요. 그러주실 수 있나요? 그 정말 이상한 말들에 대해서 나는 뭔가 중얼거리는 식으로 대답을 했고 그녀가 바로 내 곁을 떠났어요. 그리고 자신의 삼촌 옆쪽에서 걷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늦게 나는 환자와 같이 앉아 있었고 그가 처음 만났을 때 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이 인도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서 말하면서 브라만교에 빠져든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시바 신상을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대리석 장식의 회랑 안에 모셔두고 거기에서 영적인 의식을 치른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하면서 몸을 앞으로 숙이더니 지적이지만 기이한 눈빛으로 나를 응시하면서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완벽한 진실을 드러내는 표정으로 그가 말한 것은 일종의 향기와 신비한 계시를 통해서 그 신상이 자신에게 힌두스탄어로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 모든 말들이 완벽하게 자신을 압도하고 있으며 그 지시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어요. 그 말들을 하는 동안 그의 얼굴이 입술까지 창백해졌어요. 시바는 재촉하듯 모든 것을 요구해요.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굉장히 조급하고 끔찍한 요구들이죠. 하지만 저랑 같이 가보시죠. 재단으로 가서 당신 스스로 그것을 보는 것이 나을 거예요. 나는 기꺼이 그를 따라갔어요. 우리는 식당과 연결된 긴 온실을 가로질렀고 거기에서부터 동급 모양의 회랑 형식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더시거가 나를 데리고 바로 신상 앞으로 갔어요. 그것은 작은 탁자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나무로 만들어진 사악한 괴물이 5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더군요. 그리고 손에는 삼지창을 들고 있었고요. 제정신이든 미쳤든 그런 괴물 같은 것에 대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나의 목적은 그 미친 불쌍한 친구를 끌어내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물건이 말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을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가 내 요구에 기꺼이 수긍하더니 더할 나위 없이 엄숙하고 진지한 태도로 우아한 의식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등불의 빛을 약하게 낮추고 신상 바로 앞 재단에 무릎을 꿇고 신상에게 말을 시작했어요. 그가 응답을 기다렸어요.
잠시 후 그거 엄숙하게 선언했어요. 그것이 응답했다고요. 내가 그 응답을 듣지 못했다고 하자 그가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더군요. 그 이상한 의식 끝에 그가 불빛을 환하게 만들자 나는 처음으로 그 신상이 엄청나게 비싼 보석들로 장식되었음을 알아차렸어요. 잠그지 않은 방에 그런 귀중품들을 그냥 놔둔다는 것이 광기의 증상이죠. 그날 밤 나는 더시거와 헤어진 후 나의 불쌍한 친구가 미쳤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나는 증명서에 서명을 하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는 것도 발견했어요. 베그웰이 적극적으로 정신병 증명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나는 서명을 거부했고 그가 아주 놀라워했죠. 그래서 나는 이것이 아주 특이한 사례이고 두 번째 방문을 한 다음 최종적인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명백하게 화를 냈지만 나는 그 결심을 확고하게 유지했어요. 로리에가 말을 멈추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래서요? 내가 물었다. 그 사안에 대해서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왔어요. 정신병 증명서에 서명하는 것에 따르는 책임에 대해서 말한 것을 기억하겠죠? 당신에게 온 이유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예요. 그렇군요, 로리의 박사. 내가 대답했다. 어떤 것이든 당신을 도울 수 있다면 기쁘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자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일반적인 질병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고 정신적 질병에 대해서는 더더욱 아는 것이 없어요. 더시거 양은 뭔가 더러운 음모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당신 스스로 판단할 때 의심할 만한 것이 있었나요? 나로서도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동시에 나도 음모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말을 할 권리는 없지만요. 그럼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요? 바로 이것이에요. 그가 대답했다. 나와 같이 서머셋샤이어로 가서 내 친구이자 위대한 강령술사 역할을 해줄 수 있나요? 분명 더시거는 그와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을 반갑게 맞을 겁니다. 같이 갈 수 있나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사건이 너무 특이했고 거의 내 영역 밖의 문제였다. 마침내 나는 서머셋샤이어까지 로리의 박사와 동행하는 것에 동의했다. 그리고 다음날 그와 함께 그 도시로 갔다. 그는 하인드 저택에 우리가 도착한다는 것을 미리 알렸고 따뜻한 환대가 나를 맞았다. 도착한 날 오후 산책을 하다가 키가 큰 젊은 여자와 마주쳤다. 그녀는 서로브레드종의 리트리버 2마리를 데리고 있었다. 저기 더시거 양이 오는군요. 로리에가 말했다. 그가 마부에게 멈추라고 말하고 마차에서 뛰어내리더니 그녀에게 걸어갔다. 나는 그를 따라갔다. 더시거 양. 로리에가 말했다. 제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여기는 존 벨입니다. 그녀가 뚫어질 듯 나를 쳐다보더니 그녀의 회색 눈동자가 잠시 기쁨으로 반짝였다. 그녀가 손을 뻗었다. 무슨 일로 여기 오셨나요? 바로 다음 순간 그녀가 물으면서 로리의 쪽을 바라봤다. 당신 삼촌을 보기 위해서죠. 달톰 박사도 만나실 생각인가요?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여기 온 것은 그 어떤 사악한 목적과도 관계없다는 것이에요. 로리에가 말을 꺼내면서 전에 미소를 지었다. 오늘 여기 다시 온 이유는 가능하자면 진실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 여기 이 친구보다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더러운 음모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녀의 눈동자가 갑작스러운 희망으로 반짝였다. 그렇다고 믿을 이유는 없어요. 그가 대답했다. 분명히 존재하는 음모예요. 그녀가 대답했다. 저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내 말을 믿으실 수 없나요? 그녀가 황급하게 말을 하는 사이 그녀 뒤에서 빠른 걸음 소리가 들렸다. 저기 내 사촌이 오는군요. 그녀가 말했다. 그는 나를 그림자처럼 쫓아다니죠. 로리의 박사님, 벨 씨, 당신들 모두를 아니면 적어도 한 명을 따로 봐야 할 것 같아요. 당신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둘 중 하나가 대답을 하기 전에 제스퍼 배그웰이 나타났다. 그가 우리에게 예의 바른 인사를 건넨 후 날카로운 눈빛으로 자신의 사촌이자 약혼녀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그가 나타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듯 계속 걷고 있었다. 불쌍한 애예요. 그가 깊은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우리 셋은 저택을 향해서 천천히 걷고 있었다. 왜 그녀를 동정하시는 거죠?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삼촌만큼이나 환각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녀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어요. 우리 불쌍한 삼촌의 편집증이 심해질수록 그녀가 삼촌에게 집착하는 것도 심해지고 있어요. 그녀는 삼촌 곁을 거의 떠나지 않아요. 그의 곁에 머무는 것이 그녀에게 위험스러운 일인데도요. 그녀를 밤이나 낮이나 돌보는 것이 나의 절대적인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녀 걱정에 내가 지칠 지경이죠. 어젯밤 내내 더시거 씨와 그녀의 방 사이에 있는 복도에 있었어요. 그리고 3번이나 더시거 씨가 복도에 나타났어요. 내가 적절한 시간에 복도로 나갔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헬렌의 방으로 뛰쳐들어갔을 거예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가 그녀를 바라볼 때 눈에서 빛나는 광기를 볼 수 있어요. 바로 어제까지도 그는 자신이 시바의 명령을 받았고 그녀를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녀가 브라만교의 권위에 위협이 되는 감정과 영혼을 가지고 있고 시바가 그로 하여금 떠맡게 하려는 위대한 일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했어요. 나는 헬렌에게 들은 그대로 그의 말을 전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무슨 잘못이냐는 듯 굴고 있어요. 로리의 박사님, 사실을 말하자면 당신이 정신병 증명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나는 다른 의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베그웰의 말은 확실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말에 대답하기도 전에 하인드 저택에 도착했다. 저택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의 찌푸린 눈썹이 마법처럼 사라졌고 그가 쾌활한 태도를 회복했다. 그리고 우리를 재빨리 집주인에게로 인도했다. 에드워드 더시거는 잘생긴 늙은 남자였다. 키가 크고 위험 있는 외모를 가진 신사였다. 그는 특별하게 지적이고 오만한 표정과 높은 매부리코를 가지고 있었다. 은빛의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늘어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깨끗하게 면도되어 있었고 그의 입술이 움직임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잘생긴 얼굴선이 독특했다. 그의 화법에는 배운 사람의 품격이 엿보였고 그의 단어는 신중하게 선택된 것들이었고 무척이나 침착하고 조용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처음 봤을 때 그가 미쳤다고 의심할 사람은 없었다. 그날 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는 우연히 더시거 양의 맞은편에 앉게 되었다. 그녀는 매우 조용했고 끔찍할 정도로 우울한 분위기였다. 그녀가 가끔씩 삼촌을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지만 그는 의도적으로 그녀의 눈을 피하는 것 같았다. 그녀가 방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는 티가 날 정도로 불편함을 드러냈고 식사 후 그녀가 응접실로 가자 안도의 표정이 그의 얼굴을 채웠다. 그가 내 곁으로 의자를 끌더니 말을 시작했다. 당신이 여기 오게 되어 기쁩니다. 그가 말했다. 자신과 같은 종류의 영혼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죠. 그럼 브라만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연구해 보셨나요?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시작했죠.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가끔씩 초자연적인 것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다뤄봤을 뿐이에요. 그리고 불쑥 화제를 전환했다. 로리의 박사 말로는 당신이 시바 신상을 집에 가지고 있다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더군요. 아? 그가 깜짝 놀라며
그의 얼굴이 매우 창백해졌다. 그렇게 큰 소리로 경솔하게 그 이름을 부르면 안 돼요. 그가 내 앞으로 몸을 숙이더니 그의 어조가 매우 낮아졌다. 벨씨, 조금만 있으면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겠다는 강한 확신이 드는군요. 당신 말을 조금 더 듣고 싶군요. 내가 응답했다. 와인은 충분히 드셨나요? 이제 저희 회랑으로 가실까요? 그 즉시 내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집주인이 온실을 따라서 나를 안내했다. 거기로부터 대리석 회랑이 시작되었다. 상당히 신기한 모습의 장소였다. 12m 정도의 길이를 가진 동금 방이었고 대리석 벽이 사방을 감싸고 이집트식으로 깎인 홈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다. 방 중간에 신기한 모양의 분수가 있었는데 날개를 활짝 펼친 청동 백조였다. 백조의 부리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동금 바닥판으로 떨어졌다. 분수대를 바라보는 쪽으로 6m 정도 떨어진 곳에 신상이 서 있었고 그 앞에 작은 제단이 있었다. 나는 그 앞으로 가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살폈다. 신상이 서 있는 토대는 1m 높이였고 신상 그 자체도 그 정도 크기였다. 그래서 그것에 5개의 머리가 거의 내 눈높이까지 올라와 있었다. 목 주위로 그리고 각각의 머리 주위로 화려한 광채를 지닌 보석들이 장식되어 있었다. 삼지창을 쥔 손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껴 있었다. 그 기괴하고 끔찍한 괴물이 가지고 있는 사악한 분위기를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 신상을 우러러보는 더시거씨의 표정에는 경외감과 공포심이 뒤섞여 있었다. 베그웰이 절대적으로 옳았고 그 남자가 미쳤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 집주인이 잘 들리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더니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나는 무서운 시기를 살아왔어요. 그가 낮은 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상하고 지독한 힘의 희생자예요. 이 부분에서 그의 목소리가 아주 낮아지더니 거의 강한 속삭임에 가까워졌다. 몇 년 전 나는 브라만 교도가 됐어요. 그가 말을 이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져온 신앙을 스스로 포기할 당시 나는 그 결정이 나를 어디로 이끌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나는 인도 친구의 집에서 시바를 훔쳐서 이 신상을 집으로 가져왔어요. 처음부터 이 신상이 나에게 기적 같은 힘을 행사했어요. 그 덕분에 나는 인도에서 큰 돈을 벌었죠. 영국으로 돌아와서 나는 이 저택을 샀는데 이 신비한 회랑이 저택 안에 이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대리석으로 장식을 하고 시바상을 한가운데 세웠죠. 내가 개종한 종교에 대한 공부와 강신술적 의식 또는 그런 비슷한 제례를 행하는 것에 대부분의 시간을 썼어요. 나는 신앙의 신비주의적 속성에 점점 더 몰두하게 됐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냥 나무 조각상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기이하고 지독한 속성을 가진 어떤 것임을요. 나는 아직도 시바가 처음 나에게 말을 걸었던 그 공포의 밤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오래전 일이었나요? 지금으로부터 몇 개월 전이었죠. 나는 제단 앞에 무릎 꿇고서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그에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힌두스탄어로 몇 단어가 들렸어요. 처음에 나는 귀를 의심했지만 점차 시바가 나와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어요. 그리고 밤마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 놀라운 대화가 시작될 무렵 시바는 몇 가지 필수 요건들을 지시했어요. 그 결과 값진 보석들로 그를 치장하게 되었죠. 그가 지시하는 것이 무엇이든 나는 그에게 복종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지만 최근에 그가 내게 말하는 것은 그 늙은 신사가 몸을 벌벌 떨기 시작했다. 그는 나에게 말을 하면서 신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그가 몇 걸음 뒤로 물러나서 그 신상을 등지고 섰다. 조만간 나는 시바신에게 복종해야 해요. 그가 가녀린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일은 나를 미치게 만들고 있어요. 정말로 미치게 만들고. 그게 뭔가요? 내가 물었다.
내가 당신을 도울게요. 그럴 수 없어요. 너무 지독한 일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관련된 일이에요. 희생은 끔찍해요. 하지만 나는 거기로 끌려 들어가고 있어요. 저 무한한 힘이 지시하는 행위를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어요.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벨 씨. 당신 얼굴에서 나를 향한 동정심이 읽히는군요. 그래요, 맞아요. 내가 대답했다. 내가 마지막 단어를 끝마치기도 전 회랑으로 통하는 문이 열렸다. 더시거 양과 베그웰, 로리에가 안으로 들어왔다. 더시거 양이 바로 삼촌 옆으로 다가오더니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잠자리에 드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삼촌? 그녀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밤늦게까지 걸어 다니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쉬지도 못하고 잠도 못 주무셨잖아요. 지금 잠자리에 드세요. 게다가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여기 신사분들께서는 충분히 양해해 주실 거예요. 그녀가 말을 하면서 나와 로리에를 바라보았다. 맞습니다. 로리에가 말했다. 더시거 씨가 지금 즉시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주 지쳐 보이시는군요. 조금 있다가 잠자리에 들 생각이었다. 조금 있다가? 더시거 씨의 목소리가 다소 퉁명스러웠다. 자리를 피해주겠니, 헬렌? 훌륭한 숙녀답게 말이야. 가거라. 가요, 헬렌. 그를 귀찮게 하지 말아요. 베그웰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빠르게 시선을 움직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았다. 절망적인 표정을 지은 그녀가 몸을 돌려서 방을 나갔다. 그럼 이제 더시거 씨? 내가 말했다. 그 신비한 의식을 맛볼 기회를 주실 수 있으실까요? 더시거 씨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심각하게 서 있었다. 그러더니 그가 대답했다. 영매로서의 당신 힘을 이용해서 어쩌면 당신도 그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로리의 박사에게 그것이 실제라는 것을 설득할 수 있을 거예요. 그가 어떤 우아한 형식의 의식을 행하더니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힌두스탄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내가 목격했던 그 어떤 광경보다 이상한 모습이었다. 그의 팔꿈치 근처에 서 있었지만 나는 그의 목소리를 제외하고는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시바신이 오늘 밤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군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다. 아마도 이 방 안에 있는 누군가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거예요. 그의 말을 들을 수 없어요. 이상하군요. 그는 당황한 듯 보였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안도한 듯 보이기도 했다. 이제 잠자리에 드시죠. 베그웰이 권했다. 굉장히 피곤해 보시세요. 그래, 그래야겠어. 그가 대답했다. 이제 내 친구들을 너에게 맡기마, 제스퍼. 이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모두 챙겨드리도록 해라. 그가 로리에와 나에게 허리 숙여 밤 인사를 했다. 그리고 자신의 조카에게 고개를 끄덕인 후 회랑에서 나갔다. 내가 들어본 그 어떤 정신적 환각보다 특이하고 이상한 일이에요. 내가 말했다. 당신이 허락해준다면 베그웰 씨, 저 신상을 좀 더 자세하게 조사해보고 싶군요.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정중함이나 진심이 느껴지지는 않았다. 원하시는 만큼 조사해보세요. 그가 잠시 후에 말을 이었다. 하지만 흐트러뜨리지는 마세요. 다른 사람이 그것을 만지면 삼촌이 본능적으로 알아차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정말 역겨운 일이죠. 다른 방으로 옮기실까요? 그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나는 따로 조사해보는 것이 낫겠다고 결론 내렸다. 그리고 그를 따라서 흡연실로 갔다. 우리는 거기에서 잠시 동안 머무르면서 잡다한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 각자의 침실로 갔다.
내 방 서랍장 위에 종이 쪽지 하나가 있었다. 나는 서둘러 그것을 열었다. 그것은 놀랍게도 더 양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오늘 밤 따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어요. 그녀의 글이었다. 하지만 내일 아침 5시에 로렐 산책로에서 저를 만나실 수 있을까요? 나는 그것을 읽자마자 찍고서 바로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그날 밤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나는 걱정과 근심에 휩싸인 상태였다. 더시거 씨가 미쳤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의 관계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고 더욱 위험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건 역시 명백했다. 그 사랑스러운 숙녀는 그에게 큰 애착을 보이고 있었지만 그의 곁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이 나았다. 더시거 양이 지정한 시각이 되어 나는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옷을 입고 고요한 집안의 계단을 타고 내려갔다. 그녀가 로렐 산책로 근처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어요. 안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내가 말했다. 지금 이 시각에 우리를 엿볼 사람은 없어요. 제스퍼가 근처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내가 아는 한그는 잠을 잠시도 자지 않는 것 같아요. 밤새도록 그는 내 방 앞을 서성이거든요. 그 일로 그를 비난할 수는 없어요. 내가 말했다. 당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녀가 불안한 시선으로 나를 봤다. 그가 당신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이제는 내 말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저기 작은 온실로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가 저 안에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거예요. 갑자기 몸을 돌리더니 그녀가 고상한 취향으로 장식된 작은 온실로 들어갔다. 등 뒤로 문을 닫으면서 그녀가 바로 몸을 돌리고 나를 마주했다. 이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그녀가 성급한 어조로 말했다. 이 모든 것에는 설명되기 힘든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에 그 모든 것의 뒤에는 제스퍼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내가 물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은 여자로서의 직관밖에는 없어요. 하지만 동시에 나는 내 말을 가슴 깊이 확신하고 있어요. 제스퍼가 집에 오기 전에도 에드워드 삼촌은 브라만교도였어요. 확실히요. 그의 의식이 나에게는 굉장히 불쾌했기에 그 의식을 보려고 한다거나 시바에 대한 끔찍한 대화를 나눌 생각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가 스스로 종교라고 부르는 이상한 의식에 몰입해 있다는 사실을 제외한다면 삼촌은 철저하게 정상이었어요. 행복하고 지적이며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죠. 그는 나를 헌신적으로 사랑했어요. 그가 가장 사랑하는 형이 딸이 나였으니까요. 그리고 제스퍼가 오기 전에 삼촌은 나를 상속인으로 지정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물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는 제스퍼를 결코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가 우리 집에 와서 머무르기 시작하자 아주 언짢아했어요. 아주 어린 시절 이후 나는 내 사촌을 만나본 적이 없었는데 그가 도착하는 것을 보자마자 나는 그를 싫어하게 됐어요. 그는 나에게 혐오스러운 관심을 보이면서 에드워드 삼촌과 그의 행동들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상한 우연 덕분에 그가 인도로 가기 전 소년 시절에 이 집에서 머물렀다고 하더군요. 그는 원형의 회랑에 대해서 특이할 정도로 과한 관심을 보이고 에드워드 삼촌에게 시바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졸랐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 삼촌이 굉장히 흥분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제스퍼가 우리 집에 머물기 시작한 지 이틀 정도 지난 날 밤 에드워드 삼촌이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즉, 시바가 자신에게 말을 한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처음 나에게 그 말을 하던 날을 잊을 수 없어요. 그의 눈동자에서 광채가 빛나고 손이 격렬하게 떨리고 불안함의 에너지가 그를 활기차게 만들었어요.
그날 이후 매일매일 삼촌은 몸과 마음의 기력을 잃고 식욕도 없어지고 열병에 걸린 것처럼 몸을 떨었어요. 그 모든 일이 나를 놀라게 하고 힘들게 만들었죠. 하지만 제스퍼에 대한 두려움을 털어놓지 않는다면 이 두려움이 끝나지 않겠죠. 그런 일들이 약 한 달 동안 계속되었고 에드워드 삼촌이 여러 측면에서 멍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는 회랑에서 밤과 낮을 보내면서 나에게 회랑으로 같이 가자고 애걸하고 시바의 목소리를 같이 들어보자고 했어요. 그 기간 동안 삼촌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사악한 시바를 장식한 보석들을 구매했어요. 그리고 이상한 신상에 걸기 전에 그 보석들을 나에게 먼저 보여줬어요. 나는 삼촌에 대한 동정심에 정신이 나갈 것 같았지만 제스퍼가 언제나 옆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달이 지나가자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나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줬던 에드워드 삼촌이 이상한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삼촌 앞에 나타나면 혐오감을 드러내고 특별히 나를 지적해서 그곳에서 나가달라고 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에게 말했어요. 밤에 방문을 잘 잠그니?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크게 웃었죠. 아니요, 그럴 리가요. 내가 대답했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구나. 그가 굉장히 진지하게 말했어요. 나에 대한 호의로서 방문을 잠그고 잘 수 있겠니? 우리가 그 말을 하는 동안 제스퍼가 같은 방 안에 있었어요. 나는 그의 눈 속에서 이상한 빛이 반짝이는 것을 봤어요. 그러더니 그가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하면서 몸을 숙여서 다시 책을 보더군요. 나에 대한 호의를 보여다오, 헬렌. 방문을 계속 잠그도록 해라. 에드워드 삼촌이 다시 말했어요. 나는 삼촌을 위로하는 대답을 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어요. 물론 나는 한 번도 방문을 잠그지 않았어요. 그 이후 제스퍼가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는 에드워드 삼촌이 미쳤을 뿐만 아니라 그의 광기가 위험한 형태를 띠고 나에게 반감을 품기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그는 내 생명이 위험하다고 했어요. 아마도 그는 나를 겁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나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는 거죠. 이 말을 마친 용감한 숙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 위로 분개함이 깔리고 그녀의 눈동자가 분노로 빛났다. 나는 그에게 그의 말은 하나도 믿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에드워드 삼촌은 나를 싫어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삼촌이라고도 했어요. 제스퍼는 화가 난 것 같더군요. 이봐요, 헬렌. 그가 말했어요. 내가 아는 것이면 그를 정신병원에 보낼 수 있어요. 그를 정신병원에 가두겠다고요? 내가 소리 질렀어요. 그래요. 그가 대답했어요. 2명의 의사가 정신병 증명서에 서명을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지죠.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굳혔어요.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하면 안 돼요, 제스퍼. 내가 다시 소리쳤어요. 그의 회색 머리를 생각해봐요. 내가 간절히 이야기했어요. 그는 세상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나에게는요. 당신은 그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어요. 그가 하는 이상한 행동을 존중하도록 해요. 내 말을 믿어요. 그는 정말로 미친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가 두렵다면 그냥 멀리 가요. 나는 그러지 않겠지만, 그냥 우리 둘이 평화롭게 살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가 대답했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은 반드시 나와 결혼해야 해요. 나와 약혼을 해줘요. 그리고 에드워드 삼촌이 자유를 빼앗는 행동을 하지 않겠어요. 물론 한 달이라면 시간 동안만. 나는 사촌의 끔찍한 소망에 대항해서 거칠게 저항했지만 결국 지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는 비밀리에 약혼을 했어요.
에드워드 삼촌이 아는 것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당연히 그가 나와 결혼하고 싶어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삼촌의 재산을 내가 물려받게 된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거든요. 제스퍼 그 자신은 매우 가난해요. 이제 벨 씨, 모든 것을 말씀드렸어요. 계속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은 내 목숨이 정말로 위험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기도 해요. 그렇게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가슴을 가졌던 삼촌의 영혼을 악령이 가져갔어요.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에요. 젊은 여자로서 이보다 더한 시련은 겪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나에 대한 태도를 뒤바꿔버렸다니. 내 자신의 목숨이 희생되는 것보다 삼촌의 모든 것이 끔찍하게 바뀌었다는 생각이 더 괴로워요. 제스퍼가 어제 밤 대안을 내놨어요. 일주일 안에 자신과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내 영향력을 이용해서 로리의 박사가 증명서에 서명을 하도록 만들든지 하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둘 중 어느 것도 실행하지 않으면 그는 런던으로 가서 다른 의사 2명을 데리고 와서 목적을 이루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했나요? 내가 물었다. 제스퍼와 결혼을 할 거예요. 그래요. 일주일 안에 나는 그의 아내가 되는 거죠. 그 사이에 뭔가 일이 생겨서 이 모든 지독한 공포의 진실이 뭔지 밝혀지기 전에는요. 나로서는 절대로 에드워드 삼촌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어요. 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잠시 침묵한 후 말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어요. 당신 삼촌이 신상의 말을 처음 들은 것이 언제라고 했죠? 지금으로부터 2-3달 전이었어요. 제스퍼가 이 집에 들어오자마자였어요. 벨 씨, 정말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겠어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특이한 사항이 보이지는 않는군요. 그나저나 당신이 이 하인드 저택을 잠시 떠나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아니요, 나는 두렵지 않아요. 나는 스스로를 돌볼 수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삼촌이 아니에요. 제스퍼가 나는 두려워요. 잠시 후 그녀가 사라졌다. 이른 아침의 고요함이 그대로였고 아직 하인들조차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 신상을 조사하기에 최적의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회랑으로 가서 문을 살짝 열고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밝은 아침 햇살이 그 방 가득 흘러 넘치고 있었는데 그 빛살 덕분에 기괴한 신상에서 두려움이 사라진 것 같았다. 그것과 관련된 더러운 음모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샅샅이 조사하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 사건과 관련된 특이함은 조사를 계속하면 할수록 더욱 명백해지는 것 같았다. 난쟁이만이 그 신상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고대 폼페이의 사제들이 관을 연결해서 신상의 입을 통해서 말소리가 흘러나오도록 만든 것 같은 흔적이나 속임수 장치도 찾을 수 없었다. 시바 신상은 벽에 기대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회랑 반대편에서 속삭이는 소리로 메아리 효과를 내는 것 역시 불가능했다. 그랬다. 내 자신의 의지와는 정반대로 나는 시바의 목소리는 질병을 가진 에드워드 더시거의 머릿속 환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조사를 마치고 내 침실로 돌아가려던 찰나 우연히도 나는 제단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 다시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나는 뭔가 이상한 것을 인지했다. 나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놀라운 일이었다. 무릎을 꿇은 사이 나는 뭔가가 낮은 소리로 계속해서 씩씩거리는 것을 들었다. 자리를 조금만 벗어나도 그 소리는 사라졌다. 여러 번 같은 행동을 했지만 모두 동일한 결과였다. 나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추론을 찾아 생각에 잠겼다.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장치나 방법이 무엇일까? 누군가가 나에게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어떻게? 나는 재빨리 주위를 훑었다. 그리고 약간 이상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나는 서둘러 방을 가로질러 분수대 앞으로 가서
작은 물줄기가 흘러나오는 백조 조각상의 부리 부분에 귀를 댔다. 거의 알아듣기 힘든 낮은 물소리가 백조의 부리에서부터 들렸는데 그것은 6m 정도 떨어진 제단 앞에서 들었던 소리와 동일했다. 그 상황의 기괴함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천천히 한 조각 한 조각씩 전체 이야기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회랑의 모양은 기하학적으로 정확한 타원형이었다. 그리고 그런 구조가 음향학적으로 아주 특이한 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이 타원형 구조는 두 개의 초점을 가지는데 각 초점은 양쪽 끝 방향으로 몰려 있다. 주변의 벽의 곡면이 가지는 특성으로 인해서 한 초점에서 발생된 소리가 다양한 반사점을 통해서 다른 초점까지 전달되는 것이다. 정확히는 그 다른 초점에만 소리가 집중되어 반사된다. 굉장히 멀리 떨어진 초점 사이에서도 성립되는 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 백조의 입은 명백하게 한 초점 상에 있었고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 사람의 머리가 다른 한 초점 상에 놓인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물줄기가 멈춘 사이 물을 공급하는 수도관이 말을 전달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 특이한 발견에 너무 흥분한 나머지 나는 자제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큰 노력을 해야만 했다. 이 기괴한 음모의 전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차가운 지성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회랑을 떠나서 온실까지 걸어갔다. 거기에서 정원사가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다. 나는 그와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다. 그 정원사는 그토록 이른 시간에 나를 본 것이 놀랍다는 표정이었다. 저기 회랑 안에 분수대를 켜고 끄는 법을 알려줄 수 있나요? 그럼요, 선생님. 그가 대답했다. 분수대 밖으로 나온 관이 저기까지 이어지고 바로 여기에 수도꼭지가 있죠. 나는 온실을 가로질러서 정원사가 가리킨 곳을 살폈다. 납으로 된 수도관이 두 개의 나사로 벽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 나사들은 모두 작은 스패너로 뺄 수 있는 모양이었다. 그리고 나사 사이로 청동 뚜껑이 달려 있었고 그 뚜껑은 작은 방출구를 덮고 있었다. 이것은 무엇에 쓰는 거죠? 내가 청동 뚜껑이 달려있는 방출구를 가리키면서 물었다. 거기에 호스를 연결해서 씁니다, 선생님. 여기 온실 안꽃에 물을 줄 때요. 그렇군요. 내가 대답했다. 그러면 호스를 사용할 때는 회랑 안분수대로 가는 물을 막겠군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를 겪을 필요가 없죠. 왜 진작에 그런 생각을 못했는지 아쉬울 따름이었죠. 그렇다면 언제 그 생각이 나왔나요? 내가 물었다. 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있었다. 배그웰 씨의 생각이었습니다, 선생님. 그가 온 후에 바로 그 장치를 붙였어요. 그가 인도에서 가져온 수많은 식물에 물을 줄 편리한 방법을 찾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불행히도 이 온실에서도 그 식물들을 겨울을 넘기지 못했죠. 나는 더 들을 마음이 없었다. 모든 악마의 계획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분수대로부터 원래 수도꼭지까지 연결된 수도관의 중간에 설치된 청동 뚜껑과 방출구는 배그웰 자신의 사악한 목적 외에는 쓸모가 없는 것이었다. 나는 로리에의 방으로 달려갔다. 그는 이제 막 일어나려는 참이었다. 그가 놀라서 일어났지만 나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발견을 했다고 외쳤다. 그렇다면 분수대로 가는 물을 잠그고 호스를 연결하는 방출구에 자신의 입을 댄 다음 말을 하면 그것이 백조의 부리까지 전달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회랑의 특이한 구조 때문에 다른 초점 위에 있는 제단 쪽 사람에게까지 그 소리가 전달되는 거고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대답했다. 그러면 로리의 박사, 이제부터 내가 향후 계획을 짜는 것을 좀 도와주세요. 아주 간단해요. 당신이 배그웰에게 절대로 증명서에 서명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조건을 거세요. 더시것이 자신이 당신 앞에서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면 서명을 하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오늘 밤 9시에 그 의식을 행하도록 말하세요. 나는 그 사이 이 집에서 나가 있겠습니다.
배그웰이 모든 수작을 다 부릴 수 있도록 판을 깔아두자는 것이죠. 그는 나를 두려워하는 것 같거든요. 내가 나가면 그는 완벽하게 방심한 상태가 될 거예요. 하지만 나는 열차를 타고 다음 역까지 갔다가 어두워지면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 테라스에서 온실 쪽으로 연결된 문이 열려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나는 온실에서 몸을 숨기고 배그웰을 기다릴 겁니다. 당신은 더시거 씨와 회랑으로 가세요. 그리고 내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즉시 온실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를 현장에서 잡아야 해요. 급하게 짜여진 계획에 로리에가 동의했고 오후 4시 나는 그 저택을 떠났다. 창백하고 불쌍한 모습에 더시거 씨가 계단참에서 나를 배웅했다. 배그웰이 손수 나를 기차역까지 데려다 주었고 최소한의 진심을 담은 따뜻한 표정으로 나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나는 그날 저녁 8시 30분이 약간 넘어서 하인드 저택으로 돌아왔다. 로리에가 온실문을 연 채 놔뒀기 때문에 그 사이로 조용히 들어가서 점차 짙어지는 어둠 속에서 커다란 꽃이 핀 관목들 사이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기다렸다. 얼마 후 온실문이 열리고 배그웰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가 관 옆으로 가서 수도꼭지를 돌려서 물을 멈추고 청동 뚜껑을 돌려 빼내는 것이 보였다. 그가 방출구에 입을 가져가 대더니 무슨 소리를 중얼거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향해서 돌진하면서 큰 소리로 로리에를 불렀다. 예상치 못한 내 공격에 당황하고 놀란 배그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서서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바로 그때 로리에와 더시거가 회랑에서 온실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나는 여전히 배그웰을 잡고 있었다. 더시거 씨가 보이자 나는 그의 앞으로 가서 간단한 말로 전체 사기극을 설명했다. 하지만 타원형 회랑의 말소리가 울리도록 만드는 것을 모두 보여준 후에야 그는 내 말을 믿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 위로 엄청난 평안이 떠올랐다. 지금 당장 내 집을 떠나라. 그가 배그웰에게 외쳤다. 지금 가, 아니면 경찰에 체포될 테니까. 헬렌은 어디 있지? 내 사랑하는 아이는 어디 있지? 배그웰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창백한 얼굴로 문 쪽을 쳐다보기만 했다. 채찍에 맞은 들개 같은 표정이었다. 그때 헬렌이 우리가 있는 곳에 나타났다. 이게 뭐죠? 그녀가 외쳤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늙은 더시거 씨가 그녀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팔에 그녀의 팔을 끼웠다. 이제 괜찮아, 헬렌. 모든 것이 괜찮아졌어. 그가 말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 말을 믿거라. 모든 것이 괜찮아. 나는 바보였단다. 아니, 미쳤었던 거야. 하지만 이제는 정상이야. 벨씨, 당신에게 이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그런데 혹시 한 가지 일을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뭔가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저기 회랑 안으로 들어가서 시바 신상을 부숴주세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나무 조각이 내 힘을 넘어서는 존재라고 생각했는지 스스로가 이해되지 않는군요. 그것을 없애주세요.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냥 그것을 다시는 볼 일이 없게 해주세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내가 그 저택을 나서려는 순간 배그웰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쫓아왔다. 그리고 갑자기 내 앞길을 막았다. 설명할 말이 있어요. 그가 말했다. 벨씨, 당신이 이겼고 내가 졌어요. 심오한 게임을 했고 커다란 이익이 걸린 문제였죠. 다른 사람이 내가 시바를 이야기하게 만든 방법을 알아낼 것이라고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이제 영국을 영원히 떠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런 미혹에 빠지게 된 이유를 설명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주 강력하고 특별한 이유였죠. 이 집에 돌아온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예전 어린 시절 여기에서 보낸 몇 개월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나는 그 타원형의 회랑을 기억해냈죠.
그 당시 잠시 머무르고 있던 과학자가 그 회랑에 가진 음양학적 특성을 설명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헬렌이 아니라 그녀의 삼촌의 재산을 가지겠다는 욕망은 나처럼 가난한 남자에게는 피하기 힘든 유혹이었어요. 내 목적은 더시거 씨를 겁나게 만들어서 완전히 미친 상태로 만들고 정신병원에 가두는 것이었어요. 어차피 그는 반쯤 제정신을 잃은 상태였으니까요. 그리고 헬렌과 결혼을 하면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는 것이었죠. 거의 다 성공한 그 계획이 어떻게 실패하게 되었는지는 당신이 더 잘 알겠지만요. 말하는 시바신. 엘리자베스 티 미드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